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난부를 진압하다 고립되던 소방대원 2명이 오늘 새벽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방문해서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등 총선을 앞둔 여야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개혁신당 허은하 최고위원과 함께 제3지대 움직임과 여야 공천 문제 등 정치 현안을 짚어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 교통정책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들어봅니다. 2월의 첫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하여 주시고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죠? 네, 이 올해 첫 회의에서 예상대로 좀 동결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회 연속 동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3.5% 기준금리인 우리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시장의 관심은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지인데 특히 오늘 3월에 내릴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좀 줬습니까? 네, 이 파월 의장이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회견에서 오는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좀 일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예상보다 강한 소비와 노동시장의 상황 또 견조한 경제 성장세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시 좀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파월 의장은 오는 3월 회의 때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확신할 것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면서 인플레 반등 위험보다 물가 상승률이 2% 위에서 고착화될 걸 더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본 겁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좀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이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좀 잇따라 주재하면서 대비를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좀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경은 물론 민관이 협력하는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좀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발표했죠? 네, 이 좀 사실상 국민의힘 열세 지역인 수원에서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상철도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구간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선 한석도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발표하면서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내세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뭐 그 돈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뭐 법카를 돌리겠다는 건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핵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제 이 회견의 핵심은 사실상 이 좀 정권 심판론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죽이기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해서 결국 사회 양극화가 됐고 민생과 전쟁 또 저출생 민주주의까지 이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암살 테러도 이 양극단으로 분열된 사회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서 지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듭 좀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소득 도입을 이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여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 면접을 봤죠?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면접을 받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좀 뭐 전략 공천을 받아서 전국을 지휘하는 관례를 좀 깨고 자신도 예외 없이 경선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하겠다며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역시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속속 이렇게 좀 사실상 대진표들이 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부 공천 심사 기준이 지금 각 당 내부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엔 새로 공개된 도덕성 기준에 음주운전이 좀 빠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기준으로 봐도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는 공천 배제에 해당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죠. 또 국민의힘은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정치인 사면은 사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라는 취지인데 이런 국민의힘 기준은 사면 복권 취지와는 맞질 않아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여러 논란들을 잠재우고 좀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6천만 원 받은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1심 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죠. 네, 이 검찰은 이 윤관석 의원이 6천만 원 받아서 이 동료들에게 줄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좀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거의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삼선 중진 의원이면서도 먼저 금품을 요구를 했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윤관석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도 이제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이번에 두 사람에 대해 모두 이렇게 유죄가 나왔으면 앞으로 있을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번 판결을 한 재판부가 송 전 대표 사건도 지금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판결문엔 송영길 전 대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의 좌장을 맡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은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실질적인 조직 총괄 본부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에 주목을 한 건데요. 재판부의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이번 판결 결과가 이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죠? 네, 이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이었던 지난 2020년 4월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법력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이 실명 판결문을 보낸 정황이 이 의혹의 시작입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면서 의혹의 실체를 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발장들이 총선 전에 접수되진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다만 이 제보자 X로 알려진 인물의 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을 해서 결국 이 송 검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송 검사장은 항소하겠다고 했죠? 네, 이 손준성 검사장은 판결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관계 또 법리관계 모두 좀 수긍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항소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른바 반도체 혹한기로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적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누적 적자는 15조 원 가까이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1분기에 4조 5천억이 넘는 적자로 출발을 했지만 이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3분기부터는 적자폭을 줄이면서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주력인 메모리, 디램 부분은 실적이 좀 빠르게 좋아져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업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반도체 경기가 정말 워낙 좀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정이 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수요의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요. 이 흐름을 타고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 전체 흑자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경기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점차 살아나면서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급 조절, 그러니까 재고 소진과 이 수요 문제까지 고려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감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도 앞으로의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은행들이 이미 냈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환급받게 됩니까? 네, 이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냈다면 이 초과분의 90%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를 내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난해 초과분을 이번 달에 먼저 받게 되고요. 올해의 초과분은 앞으로 좀 분기별로 환급이 됩니다. 오는 5일부터 이 지급이 시작이 되는데요. 편리한 게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은행이 좀 알아서 계좌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모두 188만 명이 이미 냈던 이자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씩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부가 이자를 돌려주게 됐는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액 1억 원 이하,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번 경우는 좀 다르게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직접 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매분기 말일에 환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의하실 게 7% 이상 고금리의 대출자들은 환급받는 대상이 이번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1억 원 이상의 돈을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7% 이상 높은 이자를 주고 빌린 경우도 많은데요. 정작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왜 또 빠졌나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새벽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비가 내리는 일부 전남, 경남, 제주를 빼면 거의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황입니다. 오늘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리고요. 전라권과 경남권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고 제주는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요. 남부지방 강우량 5mm 내외, 제주는 5에서 40mm입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도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오면서 이들 지역은 오늘 중 대설특보 발효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광주와 함께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4, 5도 높겠고요. 대전 8도, 부산 제주 10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기 입춘인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3, 4차로에서 긴급 도로 공사를 합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가 극심한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40분 이상 걸리겠고요. 공사는 일요일 밤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신천부터 일직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고창 분기점 2차로에선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어제 합당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선은 같은 개혁미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제3지대 이슈와 기타 쟁점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허은하입니다. 네.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네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스피드한 행동력에 대한 차이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묵직한 면은 있지만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스타트업이라 좀 당에 대한 오너십이 없으면은 그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피디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하는 우리 핵심 지도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천하람 최고라든가 이기인 최고나 김용남 최고가 말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따라 토론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좀 빠르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스피디한 그 당이다. 그래서 기존의 거대 정당과는 그 점이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도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권 의원은 제3지대에서 광주 지역에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혁신당, 개혁미래당과 소통 중이다. 네. 권 의원 어디로 갑니까? 저희 쪽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탈당하신 후에 티타임 하면서 오랜 시간 수다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제3지대하고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언론에 이야기해 주셔서 요 정도만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분위기는 좋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권은희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제가 티타임도 하고 저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시기가 딱 시기이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평상시에 좀 잘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기 뭐해서 말씀 그렇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권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반면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남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갈 거다 이런 관측도 한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유 전 의원 왜 국민의힘에 남았을까요?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것을 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탈당 전에는 가끔 연락을 드리고 좀 상의 드릴 정도로 소통을 하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유 전 대표님께서 신당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민하는 지점도 함께 말씀을 주셔서 서로 소통을 했었었는데 제가 탈당하려고 했던 그 지금 1월 초에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그 컨택 자체가 안 돼서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판단하에 기다리는 것이 저희의 어떤 배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유 전 대표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지만 좋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기다렸고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당에 잔류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유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좀 이렇게 합리적인 관측입니까?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뭐 기사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셨다라는 말씀하시던데요. 한번 경기도지사의 경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론 전통에서 혹시나 하고 떠보는 거라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아바타가 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서로 아마도 기존의 그 청년 세대, 그러니까 뭐 저희 개혁신당과 알아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 본인들끼리 싸워봐라라는 뭐 생각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 유승민 대표를 또다시 배신자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것 또한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개혁신당과 양양자위원회 한국의 희망이 어제 합당 절차 마쳤고요. 네. 주말에는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탈당파가 합당해서 만든 가칭 개혁 미래당 창당대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제 관심이 빅텐트 성사 여부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도권 싸움을 한다, 누가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누가 뭐 큰 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왜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대화들을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계시던 분들과 그다음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이 함께 만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떻게 저희가 풀어드려야 되나.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구하는 정치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테이블에서 차분한 토론과 소통 많이 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총선 전에 어쨌든 뭉칠 가능성 매우 높다. 몇 %를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애매하긴 한데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다만 국민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국민 명분 설득시켜야 없이는 좀 되고 어렵다고 또 봅니다. 이제 그 선거 때 어떤 그 정치공학적으로 뭉쳤다 헤어질 거면 그건 또 명분이 되게 그건 말이 안 약해지니까요.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제가 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빠르지만 차분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실패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가칭 개혁 미래당 당명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이제 비판한 게 사실 뭐 당명 갖고 그렇게 막 자체 갖고 민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면이 깔려 있을까요? 제3지대에게는 그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율에 따라서 저희 당에서 뭐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거나 그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사실은 15%를 상당히 네.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우리의 그 전략대로 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이름이 헷갈려서 원래는 이제 이준석 신당 이란 말만 빼도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개혁신당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개혁미래 이러면은 이게 뭐지라고 헷갈려가지고 이 지지율이 어디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개혁신당의 정책들이 잇따라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반드시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 노인 지하철 승차 폐지 정책에 이어서 최근엔 경찰관과 소방관 등 특정 직역의 여성 병역 의무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실제로 이 공약에 동의하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개혁신당이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논란이 된다고 피해간다면은 미래정책 이야기 어느 누구도 꺼낼 정치 집단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임승차 폐지도 말을 못 하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또 여성희망 복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희망 복무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면 병력이 감소해서 국가위기 있고 앞으로 병력 확충 방안 논의를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 시작할 때도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세상,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한 정치 개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 논의 테이블에 저희가 던진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비판하는 쪽에선 세대 갈라치기다 또 젠더 갈라치기다 이런 또 주장도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편견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셔도 젠더 갈라치기라던가 무슨 나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투표하는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라치기 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희 당으로 그 말씀 주시는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잘했다. 그래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당 그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혜원 전 의원이 네네. 어저께 그 무임승차 그 건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도 편견을 가졌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그게 혜택을 못 받는 지하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어떤 좀 공평한 그런 그렇죠. 차원도 예, 있다. 그러면서 네. 그 부분을 너무 일방적으로 볼 건 아닌데 여튼 서로 보완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세비 자체 지금 당장 이 세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임승차로 일어난 이 숫자 마이너스 적자 이 부분 해결하라고 그냥 지방자치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저희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의제를 갖고 저희한테 거대 양당에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한 위원장의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예상보다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당이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철규 의원하고 장동혁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께서 장동혁 사무총장 앞에서 상당히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당을 안정화시킨 듯 보이는 모양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불안 요소라면은 이제 공천이 있는 데서 사천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스타일에서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라는 당내 이야기들이 많고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서운해하고 그럼 나보러 나가라는 거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과 일심동체 그러니까 너무 진정한 아바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용산의 스타일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네 탓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도 약간 아바타 기질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경률 그 위원이라던가 이수정 후보 상황을 보면은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좋은 건 받고 아닌 건 네 탓이고 나는 몰라 하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들이 좀 위험해 보인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들고 나왔습니다. 운동권 청산 프레임 이번 총선에서 먹힐 것 같으세요? 저는 좀 구시대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컨설팅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대 정신을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1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586 운동권에 대해서는 21대부터 정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는 해입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은퇴하고 물러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 구도를 들고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대 정신은 개혁이고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래 세대와 구세대, 온라인 세대와 오프라인 세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개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정신이 지금 필요한데 586
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적 죽이기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암살 테러 역시 양극단으로 분열된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테러로 정치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 같은 논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기자회견 보면서 그냥 뭐 작년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평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냥 천동설 얘기하는데 명동설 뭐 모든 것이 본인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대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것은 선거제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결정 내렸냐, 리더로서의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쫄보긴 쫄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치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과의 이 다툼에 대해서 제가 뭐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는 그릇이 좀 안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쥔 건 내려놓기 싫고 근데 또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은 그 욕심이라는 것이 너무 보여요. 이제는 좀 내려놓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그 말들 기자회견 쪽에 얼마나 멋진 말들 많이 냈습니까? 그 부분 해결하려면은 지금의 숙고는 기득권 거대 정당의 계산기 두드리기가 아니다. 좀 그 리더다운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미래 정치 위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특히 비례대표제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제 영향을 받을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쫄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연동형 비례제를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한 겁니다. 예, 선거제에서 통과시켰고요. 그러면서 설득을 시켰을 때 승자독식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51%를 지지하고 49%를 지지하는데 승자독식이니까요. 51% 지지한 분만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49%의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연동형이다라고 하면서 설득했고 독일식 얘기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며 본인들의 그 약간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설득해 나갔었는데 지금 와서 손에 쥔 욕심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이라는 것은 그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위한 선거제라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욕심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뭐 서로 저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본인들이 말하고 그렇게 막 패스트트랙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다. 이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혁신당의 의석수 목표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20석 이상이고요. 네. 저희 내부의 지도부는 30석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거대 양당이 국민이 아닌 본인들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일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석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뛰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디 출마하세요? 전 아직 그 당의 전략 때문에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천하람 최고도 지금 뭐 나가고 싶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 마음대로 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창당 멤버고 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구정 때쯤 뭐 전후에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70일치 안 남은 총선 승패 결정질 관건은 이거다. 저는 국민을 닮았냐 닮지 않았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진정한 그렇게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제3제에서는 국민들의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바람 불 수 있도록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기후행동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종래입니다. 아이가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우선은 먹을거리에 관심이 가지다가 먹을거리가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환경 문제 중에서 이제 특별히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플라스틱 줄인다고 텀블러 가져다니고 손수건 갖고 다니고 용기 가져다니고 갖고 다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훨씬 더 많이 관심 가질 거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제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저는 이거 하면서 플라스틱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지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텀블러 여러 개 사지 마시고 하나를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라스틱 제품을 사셨다 하면 그 제품을 오랫동안 쓰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1월에서 2월로 달력을 넘기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도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도 당분간 모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예보입니다. 현재 인천에 새벽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서울도 이 전 시간에 비해서 농도가 더 짙어져 매우 나쁨 상황을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일부 전남, 경남, 제주를 빼면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나쁘니까요. 오늘 바깥 활동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전라권과 경남권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는 늦은 밤까지 오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고 남부지방의 강우량 5mm 내외, 제주는 5에서 40mm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최고 10cm 이상 눈이 예보돼 이들 지역은 오늘 중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서울은 오늘 광주와 7도까지 오르고 대전 8도, 대구 9도, 부산 제주 10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새해를 맞아서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2024년 시정에 관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부터 많이 바쁘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현장 방문 예정돼 있습니까? 요즘에 예산 설명회라고 그래서요. 네네. 자치구를 찾아서 이제 올해 한 해 어떤 사업을 할지 서울의 비전을 설명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구로구를 찾아서 예산 설명하는 게 예정돼 있고요. 또 오전에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 계획에 대해서 기자 설명이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가 화제입니다. 오세훈표 히트 상품이라고도 불리고요. 6만 5천 원에 버스, 전철,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승용차 사용 줄여주니까 이제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가 얼마나 좋은 카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미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정말 진정한 서민 여러분들은 아마 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상당한 교통복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좀 작년에 많이 그 원가 상승 요인 때문에 올렸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그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실수록 더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판매 첫날에만 6만 장 이상 팔렸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판매 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실물 카드가 처음에 20만 장 준비했는데 그게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급히 지금 15만 장 더 찍고 있고요. 지금 이 휴대폰으로 내려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 앱으로 내려받는 거는 지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책 나올 때마다 예산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 괜찮은지 또 요금이 또 나중에 인상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워낙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렴한 걸로 아주 유명하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재작년에 결정을 했는데요. 워낙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걸 좀 나누어서 천천히 올려달라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응하느라고 지금 절반만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중에 또 나머지 절반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건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그 정책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네. 시장님께서 직접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함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일단 그 실물카드 충전할 때 현금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금융기관들과 지금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예상으로는 4월부터는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방식이나 또 신용카드 후불제 방식, 그러니까 쓰시고 나서 정산이 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아마 훨씬 더 편리해지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불편을 느끼시는 게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아쉬워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군포시와 MOU를 맺었고요. 또 김포도 이미 동참을 했고 인천시는 이미 동참을 했고요. 경기도가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좀 망설이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기초지자체들과 협의는 계속해서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장을 서울에 두고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수도권에 사는 분들도 큰 의미에서 이제 시민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낮에 그 경제 활동을 하거나 또 학교 가기 위해서 그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서울 시민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교통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게 저 일하고 시작한 다음에 이제 바뀐 방침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명동에서 이 광역버스 회차하는 지점에서 좀 붐벼서 불편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은 여러 군데 회차 지점을 만들어서 한 군데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처럼 시장님께서는 올해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수상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저희 프로그램에서 먼저 개략적 내용 좀 힌트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작년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동하면서 테임즈강의 그 리버버스를 타봤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속도도 엄청나게 생각보다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음 진동이 없고 냄새가 없어서 굉장히 쾌적해서요. 이걸 꼭 서울 시민 여러분들도 좀 누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올 하반기 그러니까 한 10월경이면은 이제 상용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출근하시면서 샌드위치 하나 드시면서 출근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쾌적한 출근 대중교통수단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할지 여부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침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연전에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가 시행 당시에 이걸 하라고 지시를 해서 시작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법과 시행령에서 꼭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걸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중앙정부는 특히 기재부가 이건 지자체 사무니까 우리 도와줄 수 없다 하는 아주 철벽화 같은 어떤 벽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요청을 드려도. 그래서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하는 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전국의 지자체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가 최근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을 근무평가 등급에 따라 직위 해제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같은 결정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에도 이른바 오피스 빌런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악당들이 있죠. 이 사람이랑 같이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평판이 형성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도 내라면은 서로 참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직원의 경우에는 함께 근무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차라리 저 사람 재택근무 시켜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시해서 된 게 아니라 노조 쪽에서 오히려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으니 좀 속간해달라 하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법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만에 내보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가평정을 주고 본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잘해보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재교육을 해도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저항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분상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본보기로 한번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방문했습니다. 돌아오셔서 네. 한국판 네. CES 한번 열어보겠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그 대기업들은 그런 자리를 기업 홍보의 자리나 제품 서비스 홍보의 장으로 정말 알토란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외국에 가서 전시 부스 하나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무슨 포럼을 이제 혁신 포럼을 개최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거 하러 꼭 이렇게 외국까지 나와야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전 세계에서 불러들여서 해도 될 만큼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의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부터 조금 구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CES 할 때 늘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CES 같은 행사를 열어서 우리 아직 형편이 좀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상품을 세일즈할 수 있는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전시회를 구상을 했습니다. CES는 가전제품 위주거든요. 네. 이제 이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서울이 스마트 시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팔아야 되는 물건들, 예를 들면 뷰티 제품이라든가 헬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미래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강점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그 전시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요. 이제 그 첫 행사가 올해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또 강남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라스베이거스 방문 통해서 K 콘텐츠를 선보일 대규모 공연장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다고 어제 이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K 콘텐츠 전용 공연장 장소 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생각하고 네. 계신 데가 있으세요? 이미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제 창동 아레나라든가 또 저 여의도에 네네. 그 한강공원, 여의도 공원과 한강공원 사이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네. 또 지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잠실 스포츠마이스 그 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잠실 돔구장을 싹 리모델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도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창동 아레나가 한 18,000명 정도 되니까 급한 대로 대형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김포시 서울 편입에서 촉발된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시장님은 4월 총선 이후에나 본격적 논의하는 게 낫다 이제 의견을 밝히신 적이 있고요. 네. 메가시티를 둘러싸고 서울과 다른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네. 어떤 부분에 조정 협의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예, 뭐 제가 말씀은 총선 이후에 하는 게 오히려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총선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는 단계쯤 되면 이 서울과 연접되어 있는 11개 지자체의 그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메가시티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이걸 원하는 유권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어질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이게 한참 논의가 그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지자체들과 그 TF팀을 이미 결성해서 지금 한창 그 물밑에서 그 장단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서울에 편입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양 지자체에 생길 건가, 그리고 그 행정 권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장들은 그 권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건가가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도 또 그 논의에 들어오는 경기도의 지자체도 서로 다 불만이 없게끔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참 뭐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아마 그 공약을 하는 후보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분들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행정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총선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게 더욱더 이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겠죠. 네. 최근 건설 자재, 공사비 증가하고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설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세요? 예, 재건축 재개발 이 공공 발주를 좀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신속한 행정 인허가나 또 합리적인 공사대금 산정 그리고 건설사의 이제 기성에 대한 신속한 지급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는 전문가로 구성된 이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이 코디네이터들을 파견하고 시급하게 협의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PF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주택 선매입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그 임대주택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재값이 오르고 그 건설 원가가 올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종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잠재력 향상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해 지자체에서 최초로 안보 포럼 2차례 개최했고요. 민방위 대피소도 직접 점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안보에 많이 힘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장은요, 그 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서울 수도방위 협의체의 의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이 통합 방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정부 주최로 이제 북한이 장사정포를 수도권 일원에 발사했을 때 어떻게 그 시급한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평소에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상 상황을 대비해서 그 일단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난번 그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그 우리가 겪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에서 얻는 교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주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전은 이제 이 전기 전자제품을 무력화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 그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도발을 하면 뭐 공멸하는 거니까 그건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 갑자기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 EMP 공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특히나 이제 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경각심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일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 잠재력 강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 입장을 가끔 이제 질문이 오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과 봉합을 두고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는 두 사람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두 분의 관계라기보다는 당정 관계로 환원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당과 정회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와 그 집권 여당의 관계는 늘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 원활한 협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 관계입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관계가 꼭 필요하고요. 의견을 달리하는 게 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때는 그것이 이제 건강한 긴장 관계가 돼서 발전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도움이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지금 현재 그 당정 관계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역할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선거는 역시 이제 중원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원래 지지하던 그 분들이 계시고 유권자들 중에 그분들보다는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얻어오느냐가
아마 선거 때는 뭐 여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저는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약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부를 가를 관건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총선에 임하는 자세는 항상 어느 당이든지 겸손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세력한테는 민심이 항상 심판을 내려왔죠. 또 4년은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과연 4년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안심하고 내 민생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야 사실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당 막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국민들께 그런 민생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믿고 마음껏 이용해달라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 제도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너무 많아서요. 말씀드리기 조금 너무 마음이 촉박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일 시민들께 도움되는 게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마련한 앱을 내려받으시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포인트가 쌓여서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그걸 포인트로 물건을 사실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8,000보씩 닷새간 걷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포인트가 갑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건강도 챙기시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그리고 참 운동 습관이 없었는데 이거 덕분에 운동 습관이 좋은 게 생겼다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하셔서라도 손목 닥터 9988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시정 앞으로 펼쳐나가실 건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서울의 이 비전은 동행 매력 특별시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울에 살러 오고 싶고 일하러 오고 싶고 사업하러 오고 싶고 그리고 관광하러 오고 싶어서 정말 그 매력을 크게 느끼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네. 올해에도 약자와의 동행 꾸준히 계속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매력 부분에도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등록금 동결 기저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대와 교육부가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에서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이제 법정 한도 안에서 이제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 영산대의 경우에는 지금 그 등심위에서 평균 등록금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 영산대가 올리게 되면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올리는 거거든요. 여기 좀 영산대뿐만 아니라 부산의 경성대라든지 대구의 계명대, 광주 조선대 이런 데도 이 퍼센트는 다르지만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수 대학들이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0년대 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건데 그러자 정부가 2010년 고등교육법을 이제 정비를 합니다. 네. 이제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거가 지금 가장 문제인 건데
국가 장학금 그 제2 유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거 지원 평가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여부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재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게 하려면은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최소 동결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일부 대학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상당수 비수도권 대학이 지금 충원난을 겪고 있어서 계속 지금 미달 사태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최근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높아지면서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또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라리 재정 지원을 좀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겠다 이러면서 지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대학들이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관련된 반응이 어제 대학 교육협의회 총회에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등록금을 올리면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대교협의 이제 어제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16년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 동결뿐만 아니라 뭐 입학금 폐지라든지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문제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지난해 택별 회계까지 도입이 됐지만 등록금 동결된 수입을 좀 보전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영구적으로 이거 지원을 위한 법률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교협 간담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네. 이 부총리와 총장들 모두 이 등록금 인상 문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민감한 사안이라는 건데요. 다만 정부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인상 자제를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은 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앞서 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 올해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렵다.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등록금 이슈 외에도 지난번 이 코너에서 다뤘던 대학의 무전공제 선발 문제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는데 어떤 주장이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대신 뜨거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와 총장들이 이 서로 의견을 이제 나눈 거죠. 이제 홍성태 상명대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전공 선발 확대 이것에 이제 전공을 고르지 않고 이제 일단 대학에 입학한다는 거잖아요.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대학 내에서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토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전공 선발 인원이 늘어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인기학과 쏠림이나 뭐 기초학문 고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주호 부총리는 이 무전공제 확대 방침을 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다 이렇게 못을 박기도 한 겁니다. 네. 다음은 세제 혜택 얘기해 볼게요. 기획재정부가 조세 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예.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이 새 차를 구매하는 차 주인한테 개별 소비세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이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서 이 소유한 자동차 주인입니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다음에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새로 승용차를 구입해 이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유차는 새로 사더라도 이 대상에 빠집니다. 이 감면 한도는 개별 소비세가 100만 원, 교육세가 30만 원,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노후 자동차를 교체해서 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신설되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라고 하죠. 국내 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인데요. ISA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총 납입액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ISA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지난달 초 발표 당시에는 그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과감한 세제 개혁을 좀 주문을 했거든요. 네. 비과세 한도가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ISA 가입이 좀 제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이제 국내 투자형 ISA 가입을 허용하고요. 이제 가입 범위를 넓히고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지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좀 낙수 효과를 끌어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청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짧게 그건 설명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좀 이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20대 고객이 적었고 오히려 이제 30대나 40대 계좌가 좀 늘어났었는데 이제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이자를 늘리면은 아무래도 청년층에게도 좀 자산 형성을 도움이 되니까 이제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이번 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출 신청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전국 건설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공사비 갈등도 짚어봅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요즘 신생아 특례 대출이 화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저출생 대책에 가깝잖아요.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이름 지어진 대출은 종전부터 있었던 디딤돌과 버팀목이라는 대출 제도에 특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할 때, 그리고 특례 버팀목은 전세자금 대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특례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23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자녀, 그리고 올해 출생 예정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이신 분들도 대환 대출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이나 1주택 모두 다 해당이 되시고요. 다만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인데 이거는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1억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그리고 디딤돌과 버팀목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그 자산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서 합산 자산은 약 4억 7천만 원, 4억 6,900만 원 이하 하셔야지 되는데 대신 금리가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은 1%대까지 내려가고요. 특례 같은 경우에는 2%에서 최대 3.3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이거를 공급하는 기관의 이제 홈페이지가 좀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고 하는 등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매력적인 금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 잘 안 낳고 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또 다소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좀 각광받았던 거는 작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40조 원 규모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단 대상이 넓었어요.
무주택 가구 전원이었고 이것만으로도 후보자가 거의 870만 가구 넘어가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위 1, 2, 3, 4, 5분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득 제한이 아예 없었고 주택 가격만 9억 원 이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전폭적인 또 광범위한 그런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경우에는 구입에 27조 원, 전세에 약 15조 원 정도로 합산 40조 정도를 쓸 예정이지만은 작년 출산 가구가 25만 안 되고요. 예. 올해도 뭐 그 정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50만 가구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은 뭐 8,900만 대 50만이니까 그 수도 훨씬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소득 기준이라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작년에 소득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 대상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신생아 정책 모기지 처음 냈을 때는 신청 일주일 만에 10조 원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총 예산 배정을 40조를 했는데 네. 4분의 1이 그냥 열흘 만에 사라질 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렇다면은 그저께 시작했다고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얼마 신청하는지 보면 될 텐데 그걸로 실제 그 숫자만큼 줄어드는 건지 뭐 어떻게 아니면 더 열광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저의 판단으로는 정책 모기지 대비 협소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광범위한 수요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성급한 관측일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인기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미래 부동산 투자 수요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이런 뭐 관측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올해 1월 달에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가 거래량이 작년 11월, 12월보다는 좀 회복을 하는 추세였거든요. 네. 작년 11월과 12월에 뭐 서울을 예로 하든 아니면 전국을 하든 똑같지만 거래 침체가 있었고 올해 1월에는 그보다는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1월 말에 신생아론을 그 도입을 할 거다 보니까 1월 달에 주택 매매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신생아 대출로 할 것을 생각하는 가구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일부 거래 반등이라든가 분위기 반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간 뭐 1월 달에 거래량이라 하더라도 네. 여전히 그 장기적인 평균치보다는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작년도 그 정책 모기지 40조를 쓰고 초반에 뭐 10조 원 이상 이렇게 확 쓸 때 그때 분위기가 살아나긴 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약세를 완전 돌려세웠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락을 방어하고 그리고 일부 지역 강세로 전환하고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신생아론으로 지금의 그 약세장이라든가 이런 게 수요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보다는 신생아론을 못 받는 가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나라 가계의 수요 위축은 있는 거고 일부 가구만 약간 그 수요가 올라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뭐 생각한 것만큼 그런 거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있고 이제 전세대출도 갈아타기가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 등 주택금융 쪽에서 뉴스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요거는 그 지금 우리나라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신용대출 등으로 그 전세대출 등으로 그게 22년이나 21년 정도의 대출을 세팅했으면 금리가 높았을 거기 때문에 22년에 이후에 했으면 높았을 거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그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만 대환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행정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돌리게 되면서 지금 대출 이용자들이 좀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월간 뭐 3조 원 이상의 그 주담대 갈아타기나 아마 이 통계는 금방금방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의 순수 주담대만 900조 원대 되기 때문에 뭐 3조가 아니라 뭐 30조 원 갈아탄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다만 대출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금리를 이보다 낮은 금리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형태의 정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
부탁이 규모 뭐 최근에 보니까 한 3조 원 되는데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은행들 간에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할 것 같다 이제 생각도 드니까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2년부터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그 DSR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DSR 한도 속에서 그 가계소득의 그 실질 증가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금리는 좀 높게 받으신 분들이 그 DSR을 거의 한도까지 차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무분별한 뭐 대출 확장이나 아니면은 과도한 저금리 경쟁으로 인해서 대출 성장으로 이어질 거를 우려하시는 쪽도 계신데 지금은 우리 소득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아주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의 정책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썼었는데 그때도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의 70%를 빌리셨는데 주택 가격이 20%나 빠져버리면은 그 대출 LTV가 70이 아니라 거의 한 84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은행들이 그 대출받은 차주한테 대출을 상환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안심 전환 대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대출 부담으로 인해서 그냥 무리해서라도 막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요거는 이제 민간 레벨에서 그 과도한 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차주들을 일종의 구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뭐 신규 대출이 폭증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사비 갈등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죠. 네, 이거는 22년에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과 시공단이 정말 크게 그 갈등했던 둔촌주공 아파트 그 재건축 이후로 사실상 전국 거의 대부분의 단지들에서는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22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때는 좀 상품 인플레이션이었는데 현재는 상품 가격은 좀 내려왔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건비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숙련공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되니까 현장에서는 숙련공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몸값 등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이게 최근에 잠실에 있는 잠실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갈등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대조 1구역도 공사비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조합들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있었을 뿐더러 남양주에 있는 진주아파트 역시 공사비 갈등으로 현재 멈춰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110 대책 주요 내용이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문제는 이것 역시 이제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 사업장들이 멈춰서면은 재건축 재개발 뭐 어려운 곳이 많겠네요. 네, 현재 그 공사비뿐만 아니라 금융 비용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비랑 뭐 간접비가 다 증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과거 시대의 생각은 재건축하면 뭐 내가 돈 하나도 안 내고 네. 그다음에 신규 주택 분양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의 그 문법에서는 공사비랑 이자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분담금이 훨씬 클 수 있는 그런 위험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20 대책은 용적률을 더 준다거나 하면서 경제성을 좀 더 높여주려는 그런 생각으로 대책이 나왔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택 가격이 고가나 초고가 지역이 아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공급 물량을 더 줘야 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에서 큰 폭의 증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조합들이 쉽게 재건축에 들어갔다가 너무나 많은 분담금으로 인해서 그 자산 처분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0 대책이 아직 뭐 시행된 건 아니지만 120 대책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무조건 이게 우리 조합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업성을 각자 그 정비 대상 아파트라면은 검토해 보시고 그거를 공유해서 좀 합리적인 의견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규제나 분양가 규제 같은 거 좀 풀어주면 이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 용적률과 분양가가 사업성의 근간인데 네. 분양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그 수요에 맞는 가격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미분양이 다시 늘었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분양가를 다시 높게 받으려고 하는 분양 주체에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 분양 가격을 내 마음대로 그 시장 가격보다 마음대로 막 초과해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 약간 외람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주택가의 기준으로 9억 원 혹은 15억 넘는 아파트를 우리가 고가 아파트, 15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플러스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그 이하 가격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더 많이 주는 거는 공급 물량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거든요. 현재의 네. 공사비랑 그 금융비 구조 속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3,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가 아주 심하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파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소래터널에서 안현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죽전휴게소까지 막히고요. 서울 도심에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국회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을 넘겨받았던 정부가 수치 없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금투기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와 함께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니까 먼저 어떤 의제로 공론화되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개혁, 공적연금개혁을 이제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될지,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수급 개시 연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나아가면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하고, 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행평성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연금 역할 제고라든지 세대간 행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연금개혁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다들 입을 모으는데 그동안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 뭘까요? 연금개혁은 국민들에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과정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정책입니다. 네. 보험료 올리는 것도 부담이고 소득 대출 조정하는 것도 부담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서나 연금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 부담을 드리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게 이제 골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야말로 네, 이제 맞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 여러 정부에서 개혁안을 내놨다가 슬그머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늘 해온 얘기인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건가요? 네, 더 늦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 지금 현재 청년 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해서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능한 낮추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시라도 빨리 개혁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뜨거운 감자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 내 돈이 이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서 국민들도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연금 수지를 균형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든지 그러면 소득 대체를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소득 대체를 낮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현재도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는 거 다 국민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에 올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은 단계적으로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최소한 우리가 다른 걸 다 조정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조정하면은 보험료를 현재 소득 대비 9%에서 18% 수준까지 올려야 되지만 기금 운용을 잘하고 지역개시연령도 조정하면 앞으로 한 10수년 내에 한 15% 정도까지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15%를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5년 내에 뭐 현재 정부 내에서는 한 2% 정도 그러니까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노사 1%씩 부담다하는 한 11% 정도로만 올리면 되고요. 이런 속도로 단계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인상시켜 나가면 됩니다. 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이제 차등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다만 세대의 갈등을 부추길까 이제 우려가 있어서 논의를 진척시키기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뭐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청년 세대라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서 보험료율 차등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어느 나라나 그 같이 동시대에 보험료율을 차등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법화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목적 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핵심 목적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능한 줄인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금 보험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제도 개선함으로써 원래 그런 그 세대 간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같은 거는 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그만큼 연금 재정은 안정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평균 수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82.9세인데 향후에 평균 수명은 한 92세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나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모든 이제 수급 부담 구조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급 개시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현재도 연금 수급 개시는 63세로 돼 있지만 정년은 60세입니다. 네. 그리고 그 63세와 60세 간의 소득 공백 기간이 현재도 존재하는데 지급 개시 연령을 올리면 그 공백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정년 조정이라든지 고령자가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이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란 개념이 나오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소득 대체율은 퇴직 직전 소득 대비해서 연금을 시작하는 첫 연금이 퇴직 직전 소득의 몇 % 정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2.5%인데 우리가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이 수준이 OECD 국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소득 대출이 높이면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과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적정 수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출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뭔지 그 쟁점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지가 균형되도록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연금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든지 우리가 예상보다 기금 운용 수익이 높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책정해놨던 연금 보험료나 소득 대체율 가지고 또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 연구된 결과, 검토된 결과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아예 균형이 불균형하게 되면 이것에 맞추어서 보험료이라든지 지급 개시 연결령이라든지 소득 대체율이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선진국 대부분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부담과 그 받는 것이 균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균형을 위한 제도 개혁이 먼저 시급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연금 개혁의 지금 목표가 아닙니까? 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동 안정화 장치도 도입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알아둬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그거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연금 개혁은 지금 현재 그 장년 세대에는 2055년까지 전기기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 개혁하는 것은 청년 세대가 2055년 이후에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장년 세대를 위해서 연금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청년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세대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알뜰폰 개통 사이트 본인 인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서 범죄 조직의 대포폰 조달처로 악용되고 있다고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해킹으로 같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알뜰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과정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의 허술한 본인 인증 과정을 지적했고 즉시 보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편 인증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